퇴직하게 되는 이런 나이들이 점점점 줄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나이가 더 어려져 가고 있는, 그러면 현명한 사람과 현명하지 못한 바보와 그 중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퇴직 이후에는 빚은 완전 독입니다. 조금이라도 소득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사람이 쫓기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갖다가 더 한 방에 뭔가를 해보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순혁입니다. 저 경영학 박사이고요. 한때는 유통업체에서 실물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유통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퇴직한 이후에는 건국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아서, 그래서 오늘도 얘기 드릴 전반적인 내용들이 그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흘러가는 경제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경제적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런 얘기들을 좀 들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명확하게 이해하고 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점점 퇴직 나이가, 그러니까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게 되는 이런 나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나이가 더 어려져 가고 있는 이 사회적인 현실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릴 때, 예전에 공자님 말씀 중에, 또 이런 데서 공자님 말씀 얘기하면 좀 여러분들이 고리타분한 얘기 한다는데 아닙니다. 이 공자님 얘기를 현대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자님 말씀 중에 지천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50대 나이가 되면 지천명. 대개 보면 딱 49.3세니까 50대에 퇴직해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때 지천명, 그 지천명이라고 하면 알지자에다가 하늘의 명이니까 하늘의 명을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갖다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뭐냐면요,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하늘의 명령이라는 건 자연의 원리예요, 현대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떠한 자연의 원리가 작동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연의 원리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거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절이 순환하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생명체가 태어나면 생명체가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된다는 이런 원리들을 이제 한 50 정도 퇴직할 때쯤이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자연의 원리와 경제의 원리가 어떻게 일맥상통한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야만이 49.3세의 퇴직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49.3세가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현재 흘러가고 있는 이 사회적 구조나 자연의 원리나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걸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원래 정년 퇴임의 나이는 만 60세인데 10년이나 앞서서 퇴직하게 될 수밖에 없게 구조가 계속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자연의 원리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냐면, 점점 일자리에 우리 사회적으로 하는 일자리의 수명들이 좁아지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좁아지느냐? 사회 구조가 그만큼 빨리 변하는 구조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하고 다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빠르게 이제 순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49.3세, 빨라졌다, 이게 끝난 게 아니라, 그만 빨라졌는데 이것들이 내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49.3세를 퇴직하고 나면 그 뒤에 우리 지금 평균 수명이 몇 살인가요? 기대 수명이 83세예요. 그러면 그 이후로 33년을 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33년을 자기가 직장생활 요즘 오래 한다고 하더라도 30년이에요. 보통 25살에 직장생활 한다고 그러면 25년이고, 조금 더 해서 55까지 한다고 그러면 30년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시간들 얼마냐면 3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직장생활 한 만큼을 퇴직 이후에 또 살아가야 된다는 현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 사회적 섭리처럼 우리한테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49.3세 이전에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머릿속에 꼭 담고 있어야 돼요. 퇴직을 기억하라. Remember retire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게 자연의 섭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월급쟁이의 섭리는 뭐냐면요, 자연적인 원리는 뭐냐면요, 언젠가 퇴직하는 거예요. 월급쟁이가 주급이라는 건 퇴직이에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직장생활 하면서 천년만년 직장생활 할 것처럼, 천년만년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보면, 여러분들은 이 이후에 남아있는 30년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할 수 없어요.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쭉 보면은, 죽음을 내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과 내가 이대로 그냥 편안만 살겠지 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이건 직장 생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가 여러분들이 이후에 30년을 갖다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remember, retire, 퇴직을 꼭 해가라. 나는 반드시 퇴직한다. 어쩌면 이런 얘기는 제가 예전에 같으면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들한테도 예전에 저는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요. 지금 내가 다시 직장을 들어간다 그러면 신입사원들 와서 직장 다닐 때 신입사원들 교육들을 많이 시켰는데 그때 꿈에 대한 얘기, 어떻게 직장 일을 잘할 건가에 대한 얘기, 이 업무가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다시 내가 만약에 신입사원 교육하고 간다면 딱 이 얘기에 먼저 시작할 것 같아요. Remember, retire. 나도 나중에 잘린다. 심하게 얘기하면 잘린다. 잘리기 이전에 네가 이 직장에서 네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네 인생을 위해서도 좋고 이 회사를 위해서도 좋다. 요즘은 평생 직장 회사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건 이 사람이 와서 자기의 역할을 철저하게 수행해 준 걸 원하기 때문에 그 역할 내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건가를 갖다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고 있는 동안에 반드시 remember, retire, 퇴직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퇴직을 기억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이 언젠가는 끝나기 때문에 그럼 끝나기 전까지 이 월급을 얼마나 잘 활용할 건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명함이 회사가 퇴직하는 순간에 사라져버릴 텐데 이 명함,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이 명함을 가지고서 내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건가에 대한 것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에 또 다른 명함으로 나를 갖다가 만들어가야 될 걸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천명이에요. 결국은 하늘의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리멤버 리타이어하고 명함의 소중함을 알고 월급의 소중함을 알라는 게 이게 지천명의 하늘의 뜻이에요. 자연의 섭리인 거고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명함뿐인가요? 여러분들한테 또 강조했던 부분이 인맥도 강조했었잖아요. 인간관계도 직장에 다닐 때하고 직장을 퇴직한 이후에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수차례 강조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맥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신용,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직장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퇴직하는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걸 갖다 지천명으로 생각하고 이거의 뜻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나갈 건가를 선택할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내한테 주어지는 현실들을 여러분들이 타개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퇴직이라면 주된 일자리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주된 일자리에서 벗어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한테 남아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던 것보다 더 많이 남아있어요. 이런 현실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지천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균 퇴직 연령 49.3세입니다. 이 이전에 여러분들이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들을 직장에 다닐 때 충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메멘토 모리하고도 똑같아요. 어차피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입사하는 순간 퇴직을 향해서 질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주하는 것들은 누구나 똑같이 퇴직을 해서 질주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퇴직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 내에서 다른 뭔가를 시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이 동물은 묘해요. 인지하기 시작하잖아요. 인지하기 시작하면 그 인지된 것들을 갖다가 내 삶의 태도로 변화시키는 것들을 해나갈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변에 보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을 인식하고 있는데도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 다 보면 퇴직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분들의 입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의 마음과 눈은 이미 그걸 바라보고 있잖아요. 퇴직을 정확하게 인식한다는 부분들은 퇴직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지금 현재 생활에 대한 태도들이 달라져요. 저는 가끔가다가 저 가족사 비극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족사의 비극 얘기를 하는데 제가 1981년도 이번 달이네 8월 1일이 제 생일이면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형이 죽은 날이에요. 그래서 기일이에요. 그래서 1981년도 그 8월 1일 그때 저는 그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중학생 1학년이었던 제가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한테 훅 다가오는 거구나.
그런 걸 알기 시작하니까 삶을 대하는 태도들이 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가 저희 형 이제 기일 이렇게 오고 생일이 오면은 늘 형한테 고맙다고 그래요. 형이 나한테 내가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만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갖다가 나한테 명령해줘서 너무 고맙다. 형의 죽음으로 나는 그런 명령을 받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형한테 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퇴직을 인식한다. 여러분들한테 뭔가 커다란 계기가 툭 와서 치기 이전까지 여러분들은 그걸 정확하게 안 바라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요. 내 경험에 의하면 이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깨닫기 이전에 조금은 예방접종 맞듯이 저한테 예방접종을 좀 맞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흘러간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여러분들은 앞으로 만약에 30이라면 앞으로 20년 후에 20년 내에 여러분들이 퇴직이라는 걸 갖다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걸 갖다가 반드시 명심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더 강조시키기 위해서 제가 메멘토 모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메멘토 모리란 말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요. 이게 로마 시대 때 나온 거예요. 이게 라틴어예요. 메멘토 모리. 이게 언제냐면 그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오게 된 장군들이 마차를 타고서 행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진할 때 그 장군 바로 옆자리에다가 노예를 태우고요. 노예가 장군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도 지금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렇게 있지만 당신도 언젠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거고, 그렇게 전쟁터에 죽지 않더라도 당신은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영광이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리멤버 리타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입사원들 귀에다 내가 해주고 싶어요. 내가 노예된 심정으로. 저 노예된 거잖아요. 전쟁에서 패해서 퇴직자로 해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귀에다 대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리멤버 리타이어 하세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는 뭐 명함이고 뭐가 때문에 그것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자기가 막강한 고난을 가질 것 때문에 움찔해가지고 사시는데, 여러분 리멤버 리타이어예요. 조만간에 여러분들도 나처럼 퇴직이 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오는 시간이 온다. 그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각인시키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리멤버 리타이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확률적으로 좀 희박한 방법이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그 대한민국의 대기업의 임원이 2021년도 데이터로 보니까, 저도 이제 그때 퇴직하고 나서 이 데이터를 보니까 0.25%더라고요. 0.25면 100명 중에 1명이 아니에요. 1000명 중에 2명이에요. 이 정도 2명, 3명 정도 되네요. 1000명 중에 3명 정도만이 임원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임원이 된 사람들이, 대기업 임원이 된 사람들 중에도 물론 경제적인 안정성을 갖지만 삶의 안정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중에서 또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그 중에도 한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희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서 희박한데, 의외로 반대로 직장생활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재테크하고 자기 나름대로 취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왔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제가 주변에 이렇게 데이터를 보게 되면 100명 중에 7명, 8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 8%?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가는 것도 방법인데, 그거보다는 확률이 높은 데를 갖다가 예비로 마지노선으로 해놓는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얘기를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직장 다니면서 재테크하고 자기 개발하는 거예요. 딱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돼요. 자기 개발하고 재테크는. 그러니까 직장에 다닐 때가 재테크하고 자기 개발하기에 딱 좋은 시기예요. 이 두 가지만큼은 해놓고 나와야 돼요. 실제로 그 직장을 나오고 나면 퇴직하면은 가장 먼저 겪게 되는 것들이 뭐냐면요. 첫째 부분이 돈의 경제적인 문제. 두 번째 부분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커리어를 쌓아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커리어들이 아무 쓰잘데기 없어서 나만의 자기 개발을 새롭게 해오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후회.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만큼 반드시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요즘 새롭게 책을 쓰는데 책을 쓸 때 어떤 책을 쓰냐면요. 우리는 달리고 읽고 쓰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책을 좀 쓰고 있어요. 그것도 옆에 하나 더 붙여가지고 하루키처럼,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그렇게 그 직장에 다니면서 달리고 읽고 쓰면서 자기 개발이라든가 이 부분을 해놓지 않으면 이 이후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 40대 분들한테,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은 달리란 이유는 몸을 건강하게 하고, 책을 읽으라는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글을 쓰라는 얘기는 뇌를 건강하기 위해서, 그래서 몸과 마음과 뇌가 건강하게 개발되어진 상태에서 50대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가야지 퇴직 이후에 본인의 삶이 자기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 공부를 늦게 한 사람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언제가 늦게인 건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명확하게 짚고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인식을 대부분은 다 직장생활 하는 순간에 대부분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직장생활 하면서는 그걸 갖다 구별을 못하는 거지. 일과 돈에 대한 것들을 구별을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경제 공부에 대한 돈 공부에 대한 것들을 먼저 하려고 그러면 첫째 부분은 돈이 어떠한 역할을 우리한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자기가 정립하는 부분들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나한테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해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기 위해서 돈의 통로 5가지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강조합니다. 돈이 나한테 들어오고 있는 소득, 그다음에 돈을 내가 쓰는 지출, 돈을 갖다 쌓아가는 저축, 그다음에 남의 돈을 빌려서 사용하는 대출, 그리고 돈으로 돈을 벌리는 투자. 이게 돈이 5 통로가 있거든요. 이 5 통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 흘러가는데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소득이라면 소득의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건 내 연봉이 얼마인가. 정확하게 내 연봉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리고 지출이라고 그러면 내가 어떠한 소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 달 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가는 것들이 늦게 시작하는 경제 공부의 첫 번째 기초사항입니다. 그리고 저축의 중요성이 무엇인가, 돈을 왜 저축을 통해서 쌓아가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들. 그 다음에 남의 돈을 빌리는데 신용과 담보 외에는 빌릴 수 없다는 거. 그러면 내 신용을 어떻게 쌓아가서 남의 돈을 갖다가 내가 빌려서 쓸 수 있는가, 돈으로 돈을 벌리는 투자는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바로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이에요. 이런 기본 바탕이 되면 내가 경제적 위치에 어느 위치에 되는가를 갖다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늠하는 것들 위치를 놓고서 뭘 알아야 되면 거시경제. 거시경제는 제가 보기에 이거예요. 큰 파도예요. 이 파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요? 그 중에 내가 어떠한 배를 어떻게 띄워가지고 이 바다를 가고 있는가요? 그러면 파도가 어떻게 오느냐? 이 파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도가 뭐냐면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금융자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금리예요. 금리라는 게 뭐냐? 돈의 값. 돈의 값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게 가장 핵심의 파도예요. 그래서 돈이 어떻게 거시경제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어떤 원리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가, 이거에 대한 것들이 알아야만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경제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 무슨 얘기인지 전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뭐냐면 돈이 값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물가니 환율이니 경제성장률이니 실업률이니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매칭을 못 시켜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돈이란 파도가 어떻게 거시경제적으로 그게 돈이란 파도는 뭐냐면 금리라는 표현으로 표현해요. 금리가 뭐 2.5%니 5%니 해가지고 금리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파도의 높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갖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돈을 지출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경제적인 돈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는 걸 갖다 파악하고 거시경제적으로 돈이 어떠한 큰 사이클로 움직이는가를 갖다 이해하고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만 한다 그러면 경제에 대한 가장 기본적으로 아무리 늦게 공부했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이해는 여러분들이 다 갖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라는 건 첫째 부분은 내가 돈의 관점에서 돈의 5가지 관점에서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거고 두 번째 부분은 거시경제 관점에서 금리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느냐 물가의 실업률의 경제성장률의 환율과 어떻게 작동하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경제적 위치와 거시경제 위치가 어떻게 지금 연결 매칭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아는 것들이 가장 기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라는 의미에서 제가 돈 공부는 인생 공부였다 이거를 갖다가 강조했던 겁니다. 여러분 돈 공부라는 건 인생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할 건가 삶의 방향도 설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경제 시그널, 아까 말한 거시경제 지표를 놓고 보면 금리예요. 현대 금융자본주의는 그냥 금리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작동해요.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전세 가격부터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뛰고 있잖아. 뛰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 사항이 뭐냐고 딱 한마디로 질문한다 그러면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금리가 내려서 통화량이 늘어날 거라는 시그널이 있는 거예요. 이 시그널을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느냐? 강남에서 집을 가지고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그널을 제일 빨리 알아요. 이분들은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모르겠는데 통화량이 늘어나서 앞으로 집값에 더 상승을 할 거다는 것들을 알아요. 집값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집값을 갖다 물가에 집어넣잖아요. 해외 선진국에서는 다 집값도 물가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물가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통화량이 늘어나고 금리가 낮아져가지고 통화량이 늘어나면 집값과 물가에 영향을 줄 거라는 이런 시그널들을 바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가와 금리와의 연동성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또 한 가지를 더 깊게 보면 왜 그러면 금리를 내리고 통화량을 늘리려고 하느냐. 핵심은 이거예요.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니까. 경제라는 건 뭐냐면 재화와 서비스의 총생산량인 거예요. 재화와 서비스의 총생산량을 그래서 국내 총생산량 GDP라고 해서 경제 성장률을 따지는데 재화와 서비스라는 이 상품들이 생산하는 것들이 전년 대비해서 전년 대비보다 부족하게 그것도 0.8%밖에 신당 안 되는 게 이렇게 경쟁 수준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경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돈의 값을 낮추면 돈이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많이 사고 그렇게 되면 사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물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물건 값이 안정세를 이룰 거고 이렇게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시그널들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했을 때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 기본적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걸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 강남에 계신 분들이야. 그분들은 그러니까 집을 투자하기 위해서 경제 시그널들을 금리부터 물가 경제성장률, 환율, 실업률 이런 부분들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셔야만이 이 현재 금융자본주의를 살아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만 그냥 말씀을 좀 드리면 20대하고 30대는 뭐니 해도 소득하고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 때 사실은 소득하고 지출을 통해 가지고 저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직장생활하면서 40대, 50대 때 재테크를 할 수가 없어요. 40대, 50대 재테크 투자를 할 수 있게 20대, 30대 때 저축과 소득과 지출을 정확하게 준비해 줘야 된다는 거, 이 부분들이 첫 번째고요. 40대, 50대는 이제 그때부터는 투자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돈을 벌어져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 중심의 경제관들을 40대, 50대는 가져야 되고요. 60대, 70대들은 저는 현명한 소비 주체가 되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때도
소득을 더 벌겠다, 아니면 저축을 위한 지출 관리를 하겠다, 아니면 저축을 하겠다, 아니면 투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60대 70대를 사는 것들이 아니고요. 60대 70대는 진짜로 현명한 소비의 주체가 될 수 있게 경제 사이클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하고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경제적 축복을 받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30대 때는 왕성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소득이나 지출이나 저축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면서도 재밌게 살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근데 40대 50대면 그것만으로 안 돼요. 돈을 버는 재미를, 돈이 막 커져가는 재미들을 40대 50대들 느끼면서 살아야 돼. 그게 40대 50대의 만족이에요. 근데 60대 70대는 이미 소득과 투자의 시장에서는 이름이 밀려났고, 이때부터는 그동안에 벌어둔 돈을 갖다가 어떻게 현명하게 소비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 소비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여유들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한 시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백제 시대의 경제적 축복이라면 각 시기별로 시기에 맞게 살아가는 것들이,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소비가 60대 70대에도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투자를 위한 소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도 욕망에 대한 소비들이, 지출 관리를 20대 30대 때 이미 그때 욕망과 부딪혀가면서 욕망에 대한 소비들은 다 20대 30대 때 다 어쩌면 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갖다 내려놔야 되는데, 60대 70대에도 아직도 욕망의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가끔 보다가 깜짝 놀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나이에 맞지 않는 옷차림과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과 나이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하고 있는 분들을 어르신들 중에 꽤 봐요. 돈이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가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건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60대 70대마저도 내려놓지 못하고서 그런 소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욕심에 사로잡힌 투자, 그거는 20대 30대 때 할 일이지 60대 70대 때 할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 지출이라든 뭐 이 부분들 하지 말고, 지나치게 욕망에 사로잡힌 소비, 이 부분들은 60대 70대 해야 할 일이 아니다는 거,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얘기에 앞서서 공자 말씀을 또 하나 좀 해드리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자의 얘기 중에 불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40대 사람들한테 대부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라든가 어떤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인데, 저는 시니어라고 칭하면, 시니어는 이제 60대, 70대 정도 되겠죠. 60대, 70대, 뭐 50대 후반부터 60대, 70대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나는 유혹에 흔들려가면서 투자를 하는 부분들, 재테크를 하는 부분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큰 핵심은 불혹. 그러니까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생활을 저는 시니어들은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먼저 해드리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피해야 될 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투자하지 마세요. 이제 투자하지 마시고요. 그 투자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내가 투자를 통해서라도 돈을 벌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0, 70 이렇게 되셔서 뭔가를 갖다가 한 방을 노려가면서 투자를 해나간다는 거, 이 부분들은 아예 하지 않는 게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켜낼 수 있고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잔인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근데 현실은 잔인하더라고요. 없는 사람이 투자할 때, 특히 시니어 나이 때 없는 사람이 투자를 했을 때 그 말로는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보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60대, 70대 잘못된 투자 때문에 아예 본인만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딸려있는 가족들, 같이 살아가는 가족들까지 다 피해주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해를 안 주려고 심지어는 자기하고 인연을 다 끊고, 유산이라는 것들을 다 끊고 하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심지어는 자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는데 60대, 70대 한 방에 해결해 보려는 어설픈 욕심 때문에 투자했을 때 진짜 그 지옥 밑으로 쭉 떨어져 버린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투자를 할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니어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불혹, 유혹 흔들리지 말고 재테크, 투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내가 나중에 다시 또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편안한 부분들은 주식이나 뭐 리츠 이런 것들은 변동성 크고 위험성 있는 것들보다는 안정성 있는 거, 뭐 ETF니 아니면 금이니 이렇게 해서 현금화 될 수 있으면서도 안정성 있는 거, 아니면 차라리 은행에다가
정기 예금으로 해서 집어넣는다든가, 어차피 깨면 되니까요. 정기 예금으로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현금화할 수 있게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현명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너무 변동성이 커가지고 위험성이 있는 데에다가 그 가지고 있는 퇴직금을 갖다가 투자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늘 문제를 발생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현명하게 쓰는 사람들 얘기를 해드리면, 퇴직금을 현명하게 쓰는 사람들은 그 퇴직하는 순간에 자기가 이다음부터는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을 갖다 다 정리하는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극단적으로 그 퇴직금 가지고서 준비되지 않은 투자, 준비되지 않은 창업, 이걸 하시는 분들이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명한 사람과 현명하지 못한 바보와 그 중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퇴직금을 그래도 들고 있는 사람. 퇴직금은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시고 최소한 들고 있는 정도, 그렇지 않으면 아예 대출을 다 갚아버리세요. 퇴직하고 난 다음에 대출만 없으면, 대출만 없잖아요. 그러면 뭐라도 해도 살아가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갚아나가야 되고 뭔가 큰 비용을 써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크게 돈 들어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압박할 것들을 갖다 정리해버리고 실질적으로 퇴직하고 난 다음에 가벼운 노동, 아르바이트라든가 일자리만 하더라도 자기가 몸만 움직여진다 그러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심지어는 시골에 귀농하거나 하거나 그러면 진짜로 만약에 생활 삶에 대한 것들을 갖다 그냥 영위 정도만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단되냐면, 이걸 가지고서 대출을 그대로 있는 채 어설픈 창업, 어설픈 투자라는 바람에 바닥으로 떨어져 버릴 때 문제가 대부분 나빠져요. 그래서 퇴직금은 그냥 들고 있는 정도가 기본이 될 거고, 아니면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갚아버리는 거. 퇴직 이후에는 빚은 완전 독입니다. 자기 삶을 갖다가 망가뜨리는, 생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독입니다. 빚이 있으면 가벼운 아르바이트만 가지고서도 생활할 수 없어요. 그 빚을 퇴직하는 순간에 빚만 뿐만 아니라 원리금 상황까지 한꺼번에 날아들기 때문에, 그래서 빚이 있는 상태에서 퇴직하지 않고 그 전에 해결하시면 해결하고, 그런 다음에 퇴직금이 있으면 이 퇴직금은 가장 기본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보류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부분들로 활용한다, 이런 생각으로 퇴직금에 대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딴 생각하지 마세요. 아예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가 보면 가장 현명해요. 그래서 퇴직금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겠다 하지 마세요. 퇴직금은 여러분들이 이후에 반드시 문제가, 사건 사고가 하나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나의 보루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계시는 걸로 생각하시고 절대로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퇴직금을 가지고 있기 가장 힘든 부분들은 뭐냐면요,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쫓기면, 이게 사람이 쫓기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갖다가 더 한 방에 뭔가를 해보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퇴직금을 가지고서 대부분 다, 이거 흔히 말하는 몰빵이나 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나 이거 없으면 이제 죽어 하고 사는데, 그러한 방식의 투자나 창업은 퇴직 이후에 그 사람을 불행으로 이끄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큼은 좀 피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갖다 뭐 월세, 배당, 임대 수익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소득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딱 한마디 얘기해 주고 싶어요. 어설프게 하지 마세요.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제가 임대를 내봐서 하는데, 임대 내면 그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웬만한 사람 못해요. 그게 쉬운 영역이라고 따박따박 어떨 때는 공실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임대사업자 내가지고 주택을 갖다가 하는데도, 이번에 비 왔을 때 물이 누수가 됐다, 그거 다 고쳐야 돼. 문이 고장났다, 보일러가 안 된다, 뭐 했다. 저희 와이프는 그 세입자한테 전화 오면은 그날부터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는 새 가슴이라. 저도 그래요. 와이프가 그 전화 받고 있는 거 보면 제가 막 스트레스 받아요. 이런 사람이 무슨 임대사업자를 내가지고, 아니면 상가에다가 해서 한다던가, 아니면 주식을 배당받겠다, 못해요. 그건 전문가들이 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쪽들이 전문가한테 하고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차라리 그냥 아르바이트 가세요. 편의점 같은 데 아르바이트 하시고요. 그게 차라리 임대 수익 내고 하는 것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은 그래도 나오잖아요. 한 2, 300만 원씩 벌잖아요, 올해.
그 2, 300만 원 임대 수익 내가지고 주변에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숟가락 하나 얹어 놓는다고 생각하시죠? 절대 숟가락 얹어 놓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만만해 보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건 은행에 넣어놓고 내가 몸을 움직여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는 것들로 그거 얼마 안 되더라도 그게 차라리 훨씬 더 임대 수익보다 나아요. 이제 저 솔직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해보니까 그게 제일 속 편해요. 그 임대 수익 그거 몇 푼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될 게 너무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또 리스크도 엉뚱한 데서 터져요. 보일러 한번 고치려고 그러면 4, 50만 원 그냥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쪽 영역이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쉽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직장생활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월세니 뭐 이렇게 해서 자그마한 소득들을 현금으로 만들어보겠다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유용한 수단은 아니라는 거, 이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천명이라는 말과 부록이라는 말, 이 말에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다시 한번 좀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천명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현실, 이 부분들을 갖다가 이해할 때 하늘의 뜻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자연의 섭리처럼 지금 경제적인 그 자본주의 구조가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 지천명이라는 말을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니어들이 되었을 경우에는 재테크나 투자할 때면 불혹,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안정적인 지출 관리에 중점을 두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좀 선회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